한국을 얕보고 무시하던 태국의 상류층 기자가 태국 최대 방송국의 특파원 자격으로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를 취재하러 갔다가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국 최연소 여성 앵커 자리가 예정되어 있던 수린 파타라폰 기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태국 전역에 방영되자 태국 국민들은 물론 왕실의 이목까지 끌게 되어 한동안 태국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채널7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수린 파타라퐁이라고 합니다. 올해 27살이고 현재 경제부 최연소 에이스 기자로 일하고 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경험담입니다. 저는 방콕의 상류층 지역인 통로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는 태국 재무성 재무복지팀 부장이셨고 어머니는 왕실 의전 자문관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가족은 자연스럽게 왕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특별했죠. 방콕 최고의 사립학교를 다녔고 주말이면 왕실 가족들의 자녀들과 어울리며 놀았으니까요. 특권층의 자녀로 자란 만큼 저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했고 방과 후에는 피아노와 발레 레슨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수린, 넌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어갈 사람이란다. 그 말씀은 제게 늘 특별한 사명감을 심어주었답니다. 출라롱콘 대학교 언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채널7에 입사한 것은 제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고 제 앞길에는 언제나 빨간 카펫이 깔려있는 것만 같았어요. 입사 3년 만에 최연소 경제부 에이스 기자가 된 것도 다음 달이면 확정될 메인 앵커 발탁도 모두 예정된 수순이었죠. 수린, 넌 정말 대단해. 우리 방송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앵커가 될 거야. 선배들의 칭찬이 늘 저를 따라다녔고 저는 그런 칭찬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실제로 제가 쓴 기사들은 항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특히 시위 현장을 다룬 르포 기사들은 태국 언론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저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복잡한 금융 스캔들을 파헤치는 것은 제 특기였죠. 얼마 전에는 대형 제약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특종으로 보도해 태국 기자협회상까지 수상했어요. 방송국의 후배들은 제가 어떻게 그런 특종을 발굴하는지 늘 궁금해했지만 사실 비결은 간단했답니다. 아버지의 인맥과 왕실과의 친분이 제게 독점적인 정보망을 제공해 주었으니까요. 지난 3년간 저는 수많은 시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방콕 도심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부터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까지 제가 보도한 현장은 언제나 혼돈 그 자체였어요.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거리에서 저는 냉철한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했죠. 특히 2023년 방콕 대규모 시위 때는 제가 현장을 지키며 72시간 연속 생중계를 했답니다. 시위대가 총리 집무실을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장면들을 가감없이 보도했죠. 물론 저는 항상 질서와 안정을 강조하는 보도를 했어요. 또다시 무질서한 폭력으로 얼룩진 방콕의 밤입니다. 시위대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리포팅으로 저는 냉철한 팬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보수 언론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답니다.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을 비판하는 제 기사는 항상 왕실의 관심을 받았고 그것은 제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었죠. 사실 저는 늘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질서와 안정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토대라고 믿었거든요. 시위대들이 주장하는 민주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뉴스 모니터링을 하던 중 한국의 비상계엄령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희열을 느꼈어요. 드디어 한국이 무너지는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 태국을 무시하고 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했던 그 오만한 나라 말이에요. 게다가 최근에는 벤코리아 운동으로 태국 전역이 시끄러웠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비상계엄령 소식은 정말 달콤한 복수 같았죠. 아시아의 모범생이라고 민주주의의 롤모델이라고 이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군요. 저는 즉시 특종 기사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민낯, 가면이 벗겨진 아시아의 모범생 같은 제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해 민주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면 글로벌 이슈 프로그램의 새 앵커로 발탁되는 제가 첫 특종으로 한국의 몰락을 다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글로벌 이슈는 태국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매주 목요일 밤 9시 전 세계의 중요한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그날 오후
갑자기 국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분명 제 특종 기사에 대한 칭찬일 거라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국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평소처럼 제 기사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거라 예상했답니다. 수린, 자네를 한국 특파원으로 파견하기로 했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이라니요? 더구나 저는 이제 막 글로벌 이슈의 메인 앵커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왔는지 국장님도 잘 아실 텐데요. 국장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다음 주부터 글로벌 이슈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무슨 소리야? 이건 엄청난 기회라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직접 취재할 수 있다는 건 태국 방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야. 게다가 자네만큼 이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자가 없어. 국장님의 말씀은 단호했고 거절의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필 저여야 했는지. 그것도 앵커 데뷔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말이에요. 이미 의상도 준비해 놓았고 오프닝 멘트도 수없이 연습했는데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3년간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잡을 수 있었던 앵커 자리인데 이건 명백한 좌천이라고 생각했죠. 책상 위에 놓인 앵커 데뷔 대본을 보며 한숨만 나왔답니다. 그때 옆자리에 선배가 다가와 저를 위로했어요. 수린, 왜 그렇게 실망하는 거야?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 이런 중대한 사건을 현장에서 취재할 수 있다는 건 기자로서 엄청난 행운이야. 선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죠. 한국의 비상계엄령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를. 하지만 그건 제 앵커 자리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한국이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자부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철회했다고. 이게 얼마나 큰 뉴스인지 알아? 동남아시아 전체가 주목하고 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이건 기회였어요. 한국의 몰락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전 세계에 폭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태국을 무시하던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답니다. 특히나 최근 태국에서는 반한국 정서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한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벤코리아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죠. 방콕 시내 곳곳에서는 한국 제품을 거리에서 부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보여줄 때가 왔네요.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좌천이 아닌 복수의 기회였어요. 콧대 높은 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상인지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보여주면 우리 태국인들의 자존심도 회복될 거라고 확신했답니다. 즉시 촬영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가 신뢰하는 카메라맨 2명과 음향 감독 1명을 선발했어요. 그들에게도 제 의도를 분명히 했죠. 우리는 단순한 취재가 아닌 한국의 실체를 폭로하는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한국의 실체를 보여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들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이번 취재로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죠.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SNS에는 이미 한국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태국인들의 반응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댓글은 더욱 격앙되어 갔죠. 봐라, 이제 한국도 북한처럼 되어가는구나. 우리보다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한국을 태국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할 때가 왔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독재국가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찍어올 영상들은 이런 여론의 결정적인 한방이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한국의 혼란스러운 거리, 폭력적인 시위 현장, 무자비한 진압을 상상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마지막 풍경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 취재는 제 기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요. 기다려라 한국아.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민주주의의 민낯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어.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나라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이 취재가 오히려 제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거란 사실을요. 한국에서 제가 보게 될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예정보다 30분 일찍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무질서한 모습을 기대했던 저는 착륙하자마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비행기가 정시보다 일찍 도착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촬영팀원들과 의아한 표정을 주고받으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두 번째 충격이 밀려왔어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완벽하게 정리된 동선, 최첨단 시설들. 태국의 수완나품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정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던 나라 맞나요? 저도 모르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질서정연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고 여행객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불안감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다 겉모습일 거라 생각했죠. 틀림없이 도심은 다를 거예요. 시위대와 계엄군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서둘러 짐을 찾아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취재진이 모여있을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도심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마주한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깨끗한 객실, 정시 운행,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독서를 하는 승객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으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담기는 것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뿐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혼돈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침내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제가 태국에서 보아온 시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고 각자 작은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폭력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마치 축제 현장 같았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경찰과 시위대의 관계였어요.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시위대 대표들이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답니다. 경찰관님, 우리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질서는 바라지 않아요. 함께 질서를 지켜나갑시다. 네, 시민 여러분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태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최루탄과 화염병이 오가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시위 현장의 청결 상태였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데도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며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죠. 심지어 어떤 시민들은 간식과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특히 집회 장소 근처에 다수 카페에서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 커피를 선결제한 사람들도 덜어 있었답니다. 추위에 떨고 있을 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은 정말 제가 계엄령 선언으로 접했던 언론에서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카메라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시나리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선배,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할까요? 카메라맨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장면을 기대했는데 카메라에 담긴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로운 시위 현장뿐이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데도 시위 현장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촛불이 하나둘 켜지면서 마치 별들이 모여든 것 같은 장관이 펼쳐졌어요.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들려왔고 시민들은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정말 시위 맞나요? 저는 계속해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국의 시위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폭력 대신 대화가, 혼돈 대신 질서가, 분노 대신 희망이 가득한 곳.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들을 돌려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그토록 비난하고 싶어 했던 한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대신 그곳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랍도록 성숙한 시민사회가 있었답니다. 그날 밤 취재 영상을 검토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어제는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더욱 놀라운 광경이었답니다. 수린 씨, 이것 좀 보세요. 카메라맨이 가리킨 곳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근처 카페 주인들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고 있었고요. 저기 좀 보세요. 저건 또 뭔가요? 이번에는 음향 감독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재활용품까지 꼼꼼하게 분류하면서 말이죠. 저는 2019년 방콕의 대규모 시위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정부 청사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괴했었죠. 거리는 쓰레기로 뒤덮였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었어요. 이건 마치 다른 세상 같아요. 시위 현장 한가운데에는 시민들이 만든 임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시민들이 돌아가며 자유롭게 발언을 했어요. 놀라웠던 것은 발언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다음 발언자를 위해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폭력이 아닌 평화로
분노가 아닌 이성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무대 위 시민의 발언에 군중들은 고요히 촛불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울컥했어요. 태국의 시위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노인들과 아이들의 참여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시위가 벌어지면 노인들과 아이들은 절대 거리로 나오지 않아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어린아이와 함께 나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손주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렇게 평화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하게 하고 싶었답니다. 할머니의 대답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위를 폭력과 혼란으로 여겼던 제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밤이 되어도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평화로워졌죠. 누군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조용히 따라 불렀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예요. 한 대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혁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을 뿐이죠. 그래서 더욱 질서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태국의 시위 현장들을 떠올렸어요. 매번 폭력과 파괴로 끝났던 그 현장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귀가하면서도 주변 정리를 꼼꼼히 한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일회용 컵 하나까지 깔끔하게 치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요.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지는 시민들의 모습은 마치 축제를 끝내고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촬영본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혼란과 폭력은 없었고 대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로운 저항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태국에 전달해야 할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습관처럼 노트북을 켜고 해외 언론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찾으려 했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코리언 디마크러시 쇼즈 리마커벌 리질리언스 CNN, 피플 파워 사우스 코리어즈 피스펄 레볼루션 BBC, 어 뉴스탠더드 어브 시벌 서사이어티 레슨스 프롬 사우스 코리어 로이터즈. 믿기지 않아 여러 번 눈을 비볐습니다.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시민들을 칭찬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을 극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한국의 시민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폭력 대신 평화를, 혼돈 대신 질서를 선택한 그들의 모습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BBC의 분석 기사를 읽으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그 놀라움을 전 세계의 언론들도 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한 정치평론가의 인터뷰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답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시민들의 힘, 그들의 성숙한 대응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정치권의 갈등만을 보며 한국 전체를 판단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에서 만난 한 대학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배웠죠.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평화로운 저항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태국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매번 폭력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시위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엘리트들의 태도.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선진국이란 건물이 높고 길이 넓은 게 아니에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 그들이 보여주는 성숙한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인 기준으로 선진국을 판단하고 있었는지를요. 화려한 건물과 경제력만을 보며 우월감에 빠져있던 저였지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촬영했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시위하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며 도와주는 모습, 끝까지 평화를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고등학생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이번 시위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건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의견을 전달하는 거더라고요. 태국의 엘리트로서 저는 늘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를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기 위해 왔던 제가 오히려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언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평화로운 저항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취재를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의 부정적인 모습을 폭로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은 전혀 다른 한국이었으니까요. 국장님, 제가 준비한 특집이 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한국의 혼란상을 생생하게 담아왔을 거라 기대하시는 눈치였죠. 수린, 자네가 찍어온 영상들 잘 봤네. 하지만 국장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건 우리가 원하던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편집해온 영상에는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로운 시위 문화가 담겨 있었어요. 폭력이나 혼란 대신 질서와 배려가 가득한 장면들이었죠. 국장님,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어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국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한번 내보내보지. 다음 주 목요일 밤 글로벌 이슈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의 특집이 방영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 모습, 질서, 정연한 집회 현장,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모습들이 태국 전역에 전파를 타고 퍼져나갔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SNS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시위 맞나요? 마치 축제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너무 부럽습니다. 특히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에 놀라워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는 시위 현장, 경찰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노인과 아이들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평화로운 분위기. 이런 모습들은 태국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인지. 우리도 변해야 해요. 이제는 폭력이 아닌 평화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해요. 방송 이후 태국 사회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평화로운 시위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비난했던 과거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수린, 이번 특집 정말 대단했어. 동료 기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국에 너무 호의적인 걸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내 말이 맞았어. 맞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특집 방송 이후 저는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죠.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변화는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것처럼 평화롭고 성숙한 방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우리 태국도 언젠가 한국처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나니 세상은 더욱 넓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언론인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 특집 방송이 큰 반향을 일으킨 후 저는 후속 기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우리 태국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방송국 고위층으로부터 너무 한국의 우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들어왔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저를 친한파 기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특히 왕실과 가까운 인사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였죠. 결국 저는 글로벌 이슈 앵커 자리를 맡지 못하게 되었어요. 술인 유감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데도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죠. 선배 기자의 위로를 들으며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분명 진실이었어요.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었고 이것을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죠. 선배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니까요. 비록 앵커의 자리는 잃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평범한 기자로 돌아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 시민사회의 발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 했던 역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갔죠. 수린 씨의 기사, 잘 보고 있어요. 어느 날 한 시민단체 대표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해요. 그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기사를 읽은 젊은 활동가들이 한국의 시민운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평화로운 시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한국-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거든요. 비록 지금은 작은 시도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언론인의 길이라고요. 앵커의 자리는 잃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한 기자가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진정한 언론인이 되는 길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태국도 한국처럼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룩하는 그날까지 진실을 전하는 기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방송국 기자 파타라퐁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